2023년 3월 한 남자가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53세 정현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그의 얼굴에는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 강민준 경위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목격자였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 30년간 침묵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1993년 어느 봄날의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6명이 함께 떠난 MT에서 3사람이 사라진 사건. 30년간 미제로 남았던 그 사건의 진실이 이제 밝혀질 시간이 왔습니다. 사는 게 드라마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93년 봄 경상북도 석동리는 인구 200명 남짓한 조용한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희망이었던 청년의 6명은 각자의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8세 김철수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농협으로 출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총무로서 마을 발전을 고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26세 박영민은 6개월 전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퇴근 후 아내와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소박한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24세 이수진은 마을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다 봐주고 나면 밤 9시가 넘곤 했지만 매일 약혼자와 나누는 통화는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면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약혼자 정민석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은 어느 봄날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1993년 5월 15일 토요일, 석동리 청년의 6명은 1박 2일 MT를 떠났습니다. 정기 친목 모임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마을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목적지는 마을에서 50km 떨어진 계곡 야영지. 청년회장 박민호가 운전하는 봉고차에 모두 올라탔습니다. 30세였던 박민호는 마을 이장 박종수의 아들이었습니다. 20년간 마을을 지배해온 이장의 권력은 아들에게도 이어졌고 그는 청년회를 주무르듯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측근 최두식은 29세로 건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충복이었어요. 막내 정현우는 23세. 농협에 갓 입사한 신입으로 선배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일행은 계곡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근에서 야영 중이던 대학생 그룹이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녁 먹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밤 9시경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김철수와 박영민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급기야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인근에서 야영 중이던 대학생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미 청년의 내부에서는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영민과 이수진은 김철수 편에 섰습니다. 최두식은 박민호 편이었어요. 막내 정현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대학생 한 명이 다가가 중재를 시도했고 그제야 6명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어요. 밤 11시 대학생들은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청년회 쪽에서는 여전히 술잔이 오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대학생 한 명이 화장실을 가려고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 청년의 야영지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대학생은 서둘러 텐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료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기 분위기 이상했잖아. 우리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대학생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년의 일행 중 3명만이 봉고차를 타고 야영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박민호, 최두식, 정현우였습니다. 이상하네. 나머지 3명은 어디 간 거야? 차는 이미 빠르게 계곡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텐트 3개만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석동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철수의 어머니 이순자가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박영민의 아내 김미숙도, 이수진의 어머니와 약혼자 정민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박민호를 찾아갔습니다. 왜 6명이 떠난 MT에서 3명만 돌아온 겁니까? 박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3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처를 찾아봤지만 없었고 늦어져서 일단 돌아왔습니다. 최두식과 정현우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6명이 함께 있었는데 왜 사라진 3사람에 대한 기억만 없다는 걸까요? 30년 후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게 됩니다. 5월 16일 오후 3시 석동경찰서 형사 이재훈 경위가 계곡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 1시간 만이었습니다. 야영지에는 텐트 3개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안을 확인한 경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사람의 짐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급하게 떠났다면 최소한 귀중품은 챙겼을 텐데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이재훈 경위는 주변 야영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그룹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밤 9시경 심한 언쟁을 목격했습니다. 욕설까지 오갔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5명과 소방대원 3명이 투입됐습니다. 계곡 상류부터 하류까지 2km 구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월 17일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특히 주목한 곳은 야영지 인근에 있는 폐광 4곳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석탄을 캐던 곳으로 폐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입구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수색대는 폐광 입구까지 접근했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갱도 내부는 붕괴 위험이 컸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폐광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지만 이재훈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구에 발자국이나 진입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5월 18일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함께 돌아온 3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민호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밤 11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자정쯤 텐트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3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최두식도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현우의 진술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깐 깼지만 바로 다시 잠들었다는 겁니다. 이재훈 경위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간 계속된 조사에서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실종자 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김철수의 어머니 이순자는 산을 헤매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박영민의 아내 김미숙은 신혼 6개월 만에 남편이 사라져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의 약혼자 정민석은 다음 달 결혼식장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세 가족은 마을 이장 박종수를 찾아갔습니다. 박민호의 아버지이자 석동리에서 20년째 이장을 맡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이순자가 애원했습니다. 이장님, 민호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박종수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찰 조사도 다 받았습니다. 이런 일로 마을이 시끄러워지면 누가 좋겠습니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박민호를 다시 불러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술은 일관됐고 의심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서 모순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봤다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하다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추측만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허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냉담했어요. 대부분 이장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고 일부는 가출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석동리는 2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20년간 마을을 이끌어온 박종수의 한마디면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실보다 체면이, 정의보다 평온이 우선이었습니다. 5월 25일 경찰은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종자 3명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적 증거도 목격자도 증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서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사가 중단되는 겁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김미숙은 신혼집에 혼자 남겨진 채 매일 밤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민석은 예약해둔 결혼식장에 취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물음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가족 모두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살아있기라도 한 건지, 이미 세상을 떠난 건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연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고사, 실족사, 심지어 가출 가능성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993년에는 DNA 검사나 휴대폰 위치 추적 같은 현대적 수사 기법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그만 조용히 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증언을 얻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재훈 경위는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쳐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었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던 언론도 새로운 소식이 없자 다른 사건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진실은 석동리 어딘가에 묻힌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6월이 되자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민호는 여전히 청년회장 노릇을 했고 최두식도 평소처럼 건설 일을 했습니다. 정현우만 유독 수척해 보였지만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1993년 여름이 그렇게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침묵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석동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0년 전 석동리 청년의 실종 사건. 아직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전화를 건 사람은 정현우였습니다. 당시 23세였던 막내 청년이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 강민준 경위는 오래된 미제 사건 파일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1993년 5월 3명의 청년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현우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눈가는 깊이 패여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이 그의 몸을 갉아먹은 듯 했습니다. 강민준 경위는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러 오셨습니까? 정현우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물을 마시며 다시 망설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강민준 경위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말씀하시려고 온 겁니까? 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1993년 5월 16일 새벽, 저는 잠들지 않았었습니다. 박민호와 최두식이 뭔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경 두 사람이 김철수를 깨웠습니다. 이장님이 급히 부르신대 같이 가자. 김철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박영민과 이수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야 해? 박민호는 그냥 따라오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야영지를 벗어나 계곡 상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겁이 나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이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나자 박민호와 최두식이 돌아왔습니다. 둘은 땀에 젖어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정현우의 텐트로 다가왔습니다. 텐트 지퍼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해. 입을 열면 똑같이 당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왜 돌아오지 않는지를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고 박민호가 정현우를 깨웠습니다. 철수 형이랑 영민이, 수진이가 안 보이네? 박민호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두식도 함께 놀란 척했습니다. 이상하네, 산책이라도 간 건가? 두 사람은 마치 정말 모르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오전 8시 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봉고차를 타고 야영지를 떠났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후 박민호가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술 마시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깼더니 없었다고 말해. 정현우는 그날부터 30년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수진의 비명이 들렸고 김철수가 손을 뻗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협박보다 더 두려운 건 자신의 비겁함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평범하게 살려 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이장 박종수의 집이 보였고 그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철수의 어머니 이순자가 대문 앞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민의 아내 김미숙이 혼자 장을 보러 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진의 약혼자 정민석이 결혼식장에서 예약을 취소하는 걸 우연히 목격했을 때 정현우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도록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23이 되자 정현우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침묵하라고 할까,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하라고 할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현우는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강민준 경위는 정현우의 진술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30년 만에 나온 목격자 증언이었습니다. 세 분이 정확히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정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두워서 정확한 방향은 모르겠습니다. 계곡 상류 쪽 폐광이 있는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민호와 최두식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30년 묵은 미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기 위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2023년 3월 20일 석동경찰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30년 만에 재개된 수사였고 팀장은 강민준 경위가 맡았습니다. 정현우의 증언으로 수사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계곡 상류, 폐광 인근을 집중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3월 22일 수색팀이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현장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당시 텐트가 있던 자리는 풀로 덮여 있었고 야영 시설도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현우도 함께 나와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텐트가 있던 자리입니다. 박민호가 세 사람을 깨워서 저쪽 방향으로 갔어요. 정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곡 상류를 가리켰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한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불가능했던 과학 수사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수색하고 열감지 카메라가 지표면을 스캔했습니다. 지하 탐지 레이더까지 동원됐습니다. 계곡을 따라 상류로 100m 지점, 그곳에 폐광 3개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저 폐광 중 한 곳일 겁니다. 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색팀은 각 폐광 입구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폐광은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두 번째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폐광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입구가 열려 있었고 안쪽으로 이어지는 갱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갱도는 50m 지점에서 천장이 무너져서 막혀 있었고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내부는 깊은 갱도로 이어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민준 경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막힌 곳을 뚫고 들어가자니 갱도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고 포기하자니 증거를 놓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색대원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위님, 이쪽 좀 보십시오. 폐광 입구에서 20m 떨어진 곳,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수맥이 폐광 내부를 관통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리지질학자 김태현 박사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60대의 베테랑으로
폐광 지역 지하수 흐름을 30년간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김 박사는 현장을 살펴본 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폐광 내부의 지하수가 어딘가로 흘러나간다면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광 안에 물건이 있었다면 30년간 조금씩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질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폐광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를 따라가자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500m 떨어진 곳에서 다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계곡으로 합류했습니다. 계곡물은 5km를 흘러 석동리 농업용 저수지로 이어졌습니다. 강민준 경위는 폐광에 버려진 물건이 지하수를 따라 흘러내려왔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3월 25일 저수지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저수지는 1980년대 만들어진 곳으로 수심이 평균 3m 정도였습니다. 잠수팀 5명이 투입됐고 바닥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은 30년간 쌓인 뻘층으로 덮여 있었고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잠수대원들은 손으로 더듬어가며 수색해야 했습니다. 수색 시작 2시간 만에 첫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있습니다. 30년간 물속에 잠겨있던 배낭이 건져 올려졌습니다.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고 안에서 플라스틱 신분증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흐릿하지만 또렷이 읽을 수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1965년생. 30년 만에 찾은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1시간 후 두 번째 발견이 있었습니다. 기계식 손목시계로 부식됐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 각인이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영원히 사랑의 민서. 이수진이 약혼자에게 받은 시계였습니다. 정민석이 현장으로 달려와 시계를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직접 각인을 새겨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정민석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배낭과 시계를 정밀 분석한 결과 토양 성분이 폐광 내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김태현 박사의 가설이 입증된 겁니다. 물건들이 원래 폐광 깊은 곳에 있었다가 30년간 지하수 흐름을 타고 저수지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강민준 경위는 김태현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폐광 내부에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있다면 깊은 갱도 안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해요. 갱도를 뚫는 순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DNA 분석을 위해 배낭과 시계는 국과수로 보내졌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나왔습니다. 배낭 안쪽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김철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적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현우의 증언과 발견된 물증을 종합하면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되지만 이제 필요한 건 용의자의 자백이었습니다. 3월 28일 강민준 경위는 박민호와 최두식을 소환했습니다. 30년 후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이제 60대가 된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30년 묵은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오전 10시 박민호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60세가 된 그는 30년 전과 달리 머리가 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강민준 경위는 책상 위에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배낭, 손목시계, 그리고 정현우의 진술서였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박민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정현우가 모든 걸 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3시에 세 사람을 깨워 폐광으로 데려갔다고 증언했지만 박민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경위는 배낭 사진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수지에서 나온 배낭에서 폐광 토양 성분이 검출됐다며 당신이 버린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철수의 배낭인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수지에 버린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박민호는 그날 밤 언쟁 후에도 김철수가 계속 자신을 비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새벽 3시경 참다 못해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폐광 근처까지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싸움이 벌어졌지만 김철수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자신은 밀쳐내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민과 이수진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싸움이 있었고 그 후 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잡아댔습니다. 경위는 정현우가 여자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며 추궁했습니다. 박민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이수진이 싸움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을 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오후 2시 최두식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최두식은 박민호와 거의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김철수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세 사람이 싸움 후 스스로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박민호는 폐광 입구에서 싸웠다고 했는데 최두식은 폐광 안쪽 20m 지점이라고 답했습니다. 강민준 경위가 이 차이를 따지자 최두식은 당황하며 30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세 사람이 스스로 떠났다면 왜 짐을 두고 갔느냐는 추궁에 대답하지 못했고 정현우를 협박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3월 30일 경찰은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혐의는 강금, 폭행, 유기치사였습니다. 구속 후에도 두 사람은 핵심 부분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4월 10일 수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왔습니다. 박민호의 집 압수수색에서 1993년 당시 일기장이 발견된 겁니다. 5월 17일자 일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잊어야 한다. 그들이 폐광에서 나올 수는 없다.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다. 마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묻혀야 한다. 이것은 박민호가 세 사람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5월 20일 검찰은 최종 기소 방침을 정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의 무게가 이제 두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5일 석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어머니 이순자는 90세가 되어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민의 아내 김미숙은 56세가 되어서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의 약혼자였던 정민석은 30년간 간직한 약혼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왔습니다. 검사는 정현우의 증언과 저수지에서 발견된 물증, 그리고 박민호의 일기장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3명을 폐광으로 유인하여 감금했고 폭행을 가한 후 도주 불가능한 상태로 유기했습니다. 일기장 내용을 보면 피고인 박민호는 세 사람이 폐광에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현우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가난 말기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똑 부러진 목소리로 30년 전 그날 밤을 증언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손을 꼭 잡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두식은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90세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범인이 처벌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석은 30년 전 건네지 못했던 약혼 반지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판결은 확정됐고 두 사람은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정현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강민준 경위와 실종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순자는 휠체어를 타고 와서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정현우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2024년 봄, 세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순자는 90세가 되어 휠체어에 의지하지만 여전히 아들이 묻힌 곳이라도 알고 싶어 합니다. 김미숙은 30년을 혼자 살며 남편 없는 삶에 익숙해졌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정민석은 결혼하지 않은 채 이수진과의 추억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진실은 밝혀졌지만 완전히 마무리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석동리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31년 전 사건 이후 젊은이들은 모두 떠났고 청년회도 해체됐습니다. 마을을 20년간 지배했던 이장 박종수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박민호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매년 5월 16일이 되면 가족들은 계곡을 찾아갑니다. 폐쇄된 야영지 앞에서 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합니다. 2024년 여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탐사 기술로 폐광수색이 다시 시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민준 경위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올가을쯤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이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을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습니다. 폐쇄적인 농촌 공동체에서 권력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마을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200명 주민 중 누구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는 게 드라마다였습니다.